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만 해볼까? 그날 지하에서 바이올린을 켜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모니터 앞에서 도시의 불 꺼진 밤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6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관제실, 새벽 2시. 저는 종이컵에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화면 속 빈 복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대형 복합문화센터. 낮에는 수백 명이 오가지만 밤이 되면 제가 지켜보는 이 모니터만이 건물의 숨소리를 기록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 29살 서울시립 복합문화센터 야간 관제요원입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일자리죠. 월급은 크지 않지만 4대 보험이 되고 야간 수당이 붙어서 어머니 병원비와 제 생활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9이라는 나이에 이 좁은 관제실에 앉아 있을 줄은 어린 시절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2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천재 소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 선생님이 처음 제 손을 잡았을 때 이 아이 손가락 길이 좀 보세요. 바이올린을 위해 태어난 손이에요라고 말씀하셨다고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던 어머니는 저를 위해 중고 바이올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몇 번 여쭤봤지만 엄마랑 지우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만 하셨죠. 학원비는 선생님이 특별히 반값으로 받아주셨고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듯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분식집 뒷방 다용도실이 제 연습실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 속에서 저는 매일 3시간씩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없는 틈틈이 뒷방 문 앞에 서서 제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가끔 문틈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앞치마 끈을 묶은 채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요. 당시엔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가난 속에서도 아들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어머니께는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을요. 중학교 때는 시대회에서 금상을,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너는 독일이든 오스트리아든 유학을 가야 해. 한국에서는 내 재능이 아깝다. 유럽에 가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분식집 매출이 좋지 않아도, 허리가 아파도, 손님이 줄어도 우리 지우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괜찮아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거웠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짓눌리는 느낌이었죠. 유학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료, 학비, 생활비, 체류비. 최소 연간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그릇 팔아서 3,000원 버시는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오스트리아 국립음대 교수님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특별 세션이었는데 참가비만 50만 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절반을 지원해 주셨고 어머니가 나머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날 교수님 앞에서 연주했던 곡이 기억납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해. 기술은 훌륭해요. 하지만 음악에는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기쁨이 소리에 담겨야 해요. 아직은 조금 차가워요. 차갑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완벽하게 켰는데 차갑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음악이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와 음악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죄책감 사이에서 늘 흔들렸으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서 재료를 사러 가시던 어머니가 골목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달려간 응급실에서 본 어머니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는데 그 가느다란 팔뚝에 바늘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당장은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 어머니는 사흘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셔서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던 거야.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자주 숨을 헐떡이셨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음대 진학을 포기하기로. 유학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국내 음대도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약값,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분식집 손님.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장학금을 알아봐 주겠다고, 학교에서도 특례를 검토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우야, 내 재능을 이렇게 묻어둘 순 없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 음악이 차갑다고. 아마 제가 세상을 더 경험해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을 설득할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일하면서 음악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댄 자국, 칼에 베인 상처, 닳고 다른 손마디. 지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내 꿈을 이렇게 접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전 괜찮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로할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라인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던 손으로 이제는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옮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와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메말라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든 적응하게 되어 있더군요. 월급은 쏠쏠했습니다. 야간 수당까지 합치면 250만 원 정도 받았고 그중 200만 원을 집에 보냈습니다. 바이올린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케이스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출퇴근길 이어폰으로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악보를 보며 분석하고 연주자의 테크닉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냥 소음을 막기 위한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2년 후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몇 달 버틸 정도였습니다. 저는 카페로, 편의점으로, 배달 대행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경력이 쌓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었죠. 26살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분식집에서 국물을 붓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뇨가 신장과 시력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인 치료와 식이요법,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분식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지우야, 가게 문 닫으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아빠 병원비에 약값에 집세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분식집 영업시간을 줄이고 제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나 배달 대행보다 월급이 일정하고 4대 보험이 되는 곳이요. 그때 본 것이 복합문화센터 야간 관제요원 채용 공고였습니다. 계약직 2년 근무평가 우수 시 정규직 전환 가능. 4대 보험 완비. 야간 수당 별도 지급. 월 평균 급여 280만 원. 망설였습니다. 문화센터라는 공간이 두려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곳,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저는 무엇이 될까요? 구경꾼? 문지기?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봤습니다. CCTV 모니터링 경험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야간 근무인데 건강상 문제는 없죠? 네, 괜찮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음악과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고 관제실 의자에 처음 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26개의 모니터가 깜빡였고 선배 관제요원이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1층 로비, 여기 2층 복도, 3층 소공연장, 4층 대공연장, 지하주차장. 2시간마다 순찰 돌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하면 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모니터 보는 일, 순찰 도는 일, 일지 작성하는 일.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소리였습니다. 관제실 스피커로는 건물 곳곳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반복되는 피아노 음계,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바이올린. 바이올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허공에서 활을 쥐는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포지션을 바꾸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건물이 가장 고요한 시간,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도시의 불빛을 세곤 했습니다. 저 빌딩들 안에도 저처럼 꿈을 접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니 정확히는 새벽이었습니다. 지하 2층 나구역, 센서 감지. 모니터 우측 하단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건물에는 당직 근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제 일지를 펼쳤습니다. 지하 2층 나구역. 그곳은 특별 리허설룸이라고 불리는 특별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사장이자 세계적인 지휘자인 강민호 선생님과
해외에서 초청받은 연주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입사 첫날 교육받았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특별 리허설룸은 절대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의 개인 공간이나 다름없어요. 청소도 전담업체가 주 1회 들어가고 열쇠는 이사장님과 기획실장님만 갖고 계십니다. 관제요원은 화재나 침수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면 접근하지 마세요. 센서 오작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몇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습도나 온도 변화에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업무 지침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경보는 반드시 현장 확인할 것. 저는 손전등과 비상 열쇠를 챙겨 관제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구 유도등만이 희미한 초록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하 2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지상보다 서너 도는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에는 연습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자 다른 문들과는 확연히 다른 금속 재질의 문이 보였습니다. 문 위쪽에 특별 리허설룸 마이너스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가면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걸까요? 혹시 안에 계십니까?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역시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끽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리허설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은 5m는 좋게 넘어 보였고 벽면 전체가 특수 재질로 처리되어 소리가 완벽하게 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사람 키만 한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최고급 음향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바닥은 고급 원목 마루였고 중앙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피아노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옆 악기 받침대 위에 놓인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광택제를 칠한 흔적도 없었고 니스가 벗겨진 곳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현도 약간 느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무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오랜 시간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악기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바이올린만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센서 오작동 여부만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끝자락 일기예보에도 없던 새벽비였습니다. 빗소리가 방음 처리된 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잡은 게 언제였던가. 7년 전? 8년 전? 집벽장에 넣어둔 제 악기는 아마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악마 같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알겠어. 관제실 감시 화면에도 안 잡히는 곳이야. 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까지만 찍힐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
제가 아는 한 이 리허설룸 내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연주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였죠. 복도 입구까지만 화면에 찍힐 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 번만 만져보는 거야. 연주하는 건 아니잖아. 잠깐 손에 쥐어만 보는 거지.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금지된 성역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이올린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원목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악기 받침대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세월의 무게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잊고 있던 꿈의 무게였을까요? 턱받침에 악기를 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오래전 몸이 기억하던 자세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지판을 감쌌고 오른손은 활을 찾았습니다. 활을 집었습니다. 말총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송진 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 이 악기를 연주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냥 한 음만, 딱 한 음만 내보자. 활을 현에 댔습니다. 라 음을 내는 두 번째 현이었습니다.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청아한 라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거울에 반사되고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 전체가 악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던 것이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기계음도 아니고 녹음된 소리도 아닌 제 손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소리. 다른 현도 켜봤습니다. 레, 라, 미. 음정이 조금 어긋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는 소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에서 일하실 때 흥얼거리시던 노래. 가사도 없고 제목도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그냥 라라라 하고 부르시던 자장가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어릴 적 뒷방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으면 가게 앞에서 어머니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시곤 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젓는 손놀림에 맞춰 작은 목소리로 들려오던 그 선율. 지우야,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말아줄게.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바이올린 켜려면 힘이 있어야 해. 그러시면서도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슬프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선율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습니다. 음정도 확실하지 않았고 박자도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율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관제실도 모니터도 밤샘 근무도 병원비도 어머니의 아픈 허리도 벽장 속 먼지 쌓인 제 바이올린도 그저 이 순간 이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곡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리가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침묵.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남의 악기를 만졌습니다. 아니, 만진 정도가 아니라 연주까지 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징계는 물론이고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겨우 6개월 다닌 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죠? 서둘러 바이올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활도 원래 위치에 두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다시는 바이올린에 손대지 않겠다고. 이건 제 세계가 아니라고.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잠겼습니다. 아마 아까는 누군가 나가면서 제대로 안 잠근 모양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승강기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승강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킨 건 아니겠죠? 감시 화면에는 복도까지만 찍혔을 겁니다. 안에서 무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2층 복도 화면을 되감기해 봤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 안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345 지하 2층 나구역 센서 오작동. 현장 확인 결과 이상 없음. 리허설룸 문잠금 상태 불량, 재잠금 조치함.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연주하던 바로 그 시각에 건물을 나섰다가 우산을 두고 와서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강민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리허설룸을 떠올렸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지하 2층 화면으로 눈이 갔습니다. 특별 리허설룸 복도 입구. 그 금속 문 너머에 있는 바이올린. 제 손끝에 남아있는 현의 감촉. 다시는 가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순찰을 도는 척하며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지난번처럼 고요했습니다. 특별 리허설룸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열쇠를 사용한 겁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바이올린이 똑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악기를 들었습니다. 턱받침에 댔습니다. 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에서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 제목도 모르고 작곡가도 모르는 그 선율. 하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매끄러웠습니다. 음정도 정확했고 감정도 더 풍부했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그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 곡이 끝나고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번, 그리고 3번. 저는 점점 더 자주 그 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곡만 연주했습니다. 엄마의 자장가. 다른 곡은 켜지 않았습니다. 연주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리허설룸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선율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연주를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살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지하 2층 복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되감기를 했습니다. 제가 리허설룸에 들어간 모습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하지만 찝찝함은 계속됐습니다. 며칠간은 리허설룸에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제팀에서 특별한 언급도 없었고 경비 주임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계단 소리도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피아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악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악보였습니다. 오선지에 정성스럽게 그려진 음표들, 그리고 맨 위에 연필로 쓴 제목, 아이에게.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보를 자세히 보니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연주하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누군가 제 연주를 듣고 악보로 옮긴 겁니다. 누가? 이사장이? 악보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연주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모르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주부와 후주부가 더 길었고 중간에 변주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연주하던 건 이 곡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해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자장가가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존재했다니.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가 어디서 이 노래를 들으신 걸까요? 악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건 누군가 제게 주려고 둔 것 아닐까요?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관제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2층 복도 화면을 되감기 했습니다. 제가 리허설룸에서 나온 직후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은 리허설룸 문 앞까지 왔다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사장이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 방에 드나든다는 걸. 그렇다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요? 왜 징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악보는 이사장이 놓으신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간 리허설룸에 가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모니터로 지하 2층을 주시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이 밤 시간에 건물에 나타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야간에 오셨는데 최근 일주일간 4번이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하 2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리허설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계시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 소리가, 그 감촉이, 그 순간이 간절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주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리허설룸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올린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악보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후로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악기를 들었습니다. 턱받침에 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악보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는 동안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리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강민호 이사장이 문 안쪽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사장은 천천히 박수를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건지, 슬픈 건지, 놀란 건지,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장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 곡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예요. 분식집에서 일하실 때 가사 없이 그냥 흥얼거리셨는데 그게 귀에 익어서 어머니 성함이. 이사장이 다가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베를린 쪽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리허설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통화하셔야 한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 2명이 크게 다쳐 전체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대요. 이사장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최은주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경비주임과 관제팀 팀장이 따라왔습니다. 비서실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실장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든 바이올린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실장님, 이사장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 쪽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이 직원이 특별 리허설룸에 무단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저를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묻고 싶은 게 가득했지만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비서실로 갑시다. 이사장님, 최은주 실장이 불렀지만 이사장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셨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리허설룸에 저와 최은주 실장, 경비주임, 관제팀 팀장만 남았습니다. 최은주 실장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한지우 씨, 네. 지금 당장 그 악기 내려놓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출입 기록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구역에 총 15번 접근했더군요. 변명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규정 위반하고 이사장님 개인 악기 무단으로 사용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최은주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음악 전공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만지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긴 당신 연습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비주임. 네, 실장님. 이 직원 출입 기록 전부 출력해서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관제팀 팀장님. 네, 실장님.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 소집합니다. 이 건에 대한 징계 논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주 실장이 저를 한 번 더 노려보았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세요. 내일 출석 통보 받을 겁니다. 가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리허설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최은주 실장과 경비주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저렇게 나가셨을까요? 저 직원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표정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뭔가 있나 봅니다. 이사장님이 저 직원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동료 관제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 실장이 화난 것 같던데. 네.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었던 그 눈빛, 어머니 성함이 그렇게 물으시려던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사장은 어머니에 대해 물으시려 했을까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관제 요원이래. 특별 리허설룸에 몰래 들어간? 응. 어젯밤에 이사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잡았대. 헐. 바로 잘리는 거 아니야?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오전 9시 관제팀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10시에 기획실 회의실로 가세요. 징계위원회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10시가 되어 기획실 회의실로 갔습니다. 최은주 실장과 인사팀장, 관제팀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최은주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지난 한 달간 특별 리허설룸 무단 출입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입 기록상 총 15회 해당 구역 접근, 그중 최소 10회 이상 내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서 제7조를 보셨죠?
특별관리구역 무단 출입 시 즉시 해고 가능.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즉시 계약 해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이사장님께서 이 건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시겠답니다. 네. 징계 절차 일단 보류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은주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백한 규정 위반인데. 이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씨, 네. 일단 징계는 보류됩니다.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인사팀장과 관제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주 실장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특별 관찰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근무 태도, 출입 기록, 모든 게 감시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즉시 해고. 이해했습니까? 네. 그리고 지하 2층 접근 절대 금지. 순찰 구역에서도 제외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안 잘렸네? 왜지? 규정 위반인데. 이사장님이 살려줬대. 뭔가 있나 봐. 줄이라도 있는 거 아냐?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옆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친구 온대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는요? 짐 놓은 자리예요. 결국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 저 사람 뭔데 이사장이 특별 대우해 주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돈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겠지?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면 다들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지우가 이사장 친척이래. 아니래. 예전에 이사장 아는 사람 아들이래. 그것도 아니고 이사장한테 잘 보여서 뭔가 받아내려는 거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은주 실장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우 씨, 어제 순찰 기록에 3층 북쪽 복도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깜빡했다고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근무 평가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지우 씨, 이번 달 근무 평가 D등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합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뭘 잘못, 이의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인사 서류 업데이트 중인데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여기 양식에 적어주세요. 이건 왜 필요한 건가요? 정기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양식을 작성해서 냈습니다.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한서연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분식집 운영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걸 왜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 그냥 서류상 확인 차원입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정장 입은 남자분이었는데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는 나한테 계속 질문하더라고. 여기서 장사 몇 년 했냐? 혼자 사시냐? 아들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대충 얼버무렸지. 이상해서 그 사람 떡볶이도 거의 안 먹고 갔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1층을 순찰하다가 이사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사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고 들었는데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이사장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연 씨, 58세. 평화시장 3번 골목에서 분식집 운영 중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는 주민등록상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강서연. 1996년 1월에 한서연으로 개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서연.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는 1996년 3월 15일생입니다. 출생신고는 한서연 씨 단독으로 되어 있고 부라는 공란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조사할까요, 이사장님? 아니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특히 최 실장에게는 절대로. 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장이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우 씨에게도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맞는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장이 어머니를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왜? 강서연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옛 이름. 그리고 1996년 개명.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이사장의 조사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고립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최은주 실장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지우 씨, 이번 주 근무일지 제출 안 하셨는데요? 어제 제출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내세요. 하지만은 무슨. 빨리 하세요.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5분 늦은 것, 순찰 기록의 오타, 심지어 복도에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까지. 동료들도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혼자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는 그냥 나갔습니다. 아, 한지우 있네. 나중에 오자. 점심시간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식당 입구에 서면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옆 테이블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뭔데 이사장이 안 자르는 거야? 뭔가 있긴 있나 봐. 보통은 바로 잘렸을 텐데. 혹시 이사장 숨겨둔 친척 아냐? 에이, 그럴 리가.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해. 밥을 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일어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우야, 앉아봐. 왜요? 오늘 또 그 사람 왔었어. 정장 입은 남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요? 응.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어. 지난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어. 그분은 그냥 떡볶이만 시켜서 먹고 가시긴 했는데, 뭐가 이상했는데요? 계속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참으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가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 무슨 말씀요? 음식 맛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드님 두셨네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들 자랑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신 거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60대 후반쯤? 머리는 반백인데 인상이 좋으셨어. 근데 눈빛이 슬퍼 보이더라. 이사장이었습니다. 분명히. 엄마,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지. 왜?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우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고.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분식집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가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다음날 출근했을 때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최은주 실장이 관제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합니다. 첫째, 야간 근무자는 2인 1조로 순찰합니다. 단독 행동 절대 금지. 관제 요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모든 구역 출입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셋째, 특별관리 구역 반경 1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해고. 명백히 저를 겨냥한 규정들이었습니다. 넷째, 근무 중 개인 물품 휴대 금지. 특히 악기나 음향 장비 등. 이건 완전히 저를 향한 조치였습니다. 모두 숙지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씨, 미안한데 앞으로 나랑 같이 근무하는 날은 얘기 좀 걸지 말아줄래? 네. 최 실장이 나를 따로 불러서 그러더라고. 한지우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럼 나도 같이 찍힐 수 있다고.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선배가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이사장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이사장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복도에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최 실장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피한다는 것도. 제가 당신 징계를 막은 게 오히려 독이 됐군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이사장이 망설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십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건강하십니다. 그분이 평화시장에서 분식집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동의도 없이.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머니 성함이 한서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름은 강서연? 저는 놀라서 이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역시 이사장이 벽에 기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30년 만에 듣는 이름이라서. 30년 전에 어머니를 아셨습니까?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이셨는지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어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계십니까? 비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사장이 저를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한지우 씨,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어머니께 곧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이사장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혹시 강민호 이사장님이라는 분 아세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 하시던 손이 물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제가 일하는 문화센터 이사장님이세요. 그분이 엄마를 찾아뵙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분이 내가 일하는 곳 이사장이라고? 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야, 그분을 만나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30년 전 일이야. 다 끝난 일이라고.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 잘못한 거야. 그분한테 말도 안 하고 사라졌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엄마,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그분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요? 응. 그분 어머니 집에서 일했어.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 어머니가 계속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어머니가 날 쫓아냈어. 돈을 주면서 사라지라고. 그때 나는 너를 베고 있었어. 저를. 그래. 너는 그분이 강민호 그분의 아들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몰랐어. 내가 임신한 것도 너를 낳은 것도. 나는 그냥 사라졌어. 그분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비겁했어. 그분한테도 너한테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제 아버지라니.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며칠 후 평화시장 3번 골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초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점심시간 최은주 실장이 관제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지우 씨, 잠깐 나와보세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실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계약 해지합니다. 네. 2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 업무 능력 미달, 계약서 제12조에 의거해 해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제가 뭘 잘못,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사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인사권은 저한테 위임되어 있고요. 최은주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오늘 중으로 짐 정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실장님, 저는 한지우 씨.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당신을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장님도 결국 현실을 보실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센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요.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관제실로 돌아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간 모아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여분의 옷, 수첩.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겨 들고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잘렸네. 당연하지. 이사장 백도 소용없었나 봐. 최 실장이 이겼네. 건물을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거세졌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비 오는데 우산 챙겼어? 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저 회사 그만뒀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고당했어요. 오늘 바로. 지우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른 일 찾아볼게요. 집으로 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발길이 평화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머, 지우야.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뒷방 가서 옷 갈아입어. 엄마 옷이라도 입고.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바이올린 연습하던 그 방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따뜻한 방.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고 계셨습니다. 먹어. 몸 따뜻하게 해야지. 고마워요, 엄마. 라면을 먹는데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30년 전에 제대로 했으면 너는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야. 엄마, 그분한테 말했어야 했어. 임신한 것도, 너를 낳은 것도. 근데 엄마가 겁이 났어. 그분 인생을 망칠까봐.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와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손님들이 빗줄기를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 8시쯤 분식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닫을까요? 그래야겠다. 손님도 없는데.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이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철커덕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서연 씨,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 씨,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주세요. 서연 씨,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죽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우야, 미안해.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폭우가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야 했어요. 당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망치다니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과 아이를 잃은 3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망가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사라지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내가 너무 잔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경찰 기록에도 사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찍은.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한강공원에서 찍었던. 네, 당신이 제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장가가 제가 연주하던 곡입니까?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만든 곡이었습니다. 아이에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연 씨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 그런데 30년 후 그 곡이 리허설룸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곡이 연주됐습니다.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지우, 29살. 어머니 이름 한서연, 옛 이름 강서연. 1996년 3월 15일생. 제가 정말 이사장님 아들입니까?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민호 씨,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30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고 저는 시장 골목 분식집 주인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당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30년 전처럼 또 손가락질할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경 쓰여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특히 지우가 걱정돼요.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당신 때문에. 뭐라고요? 최 실장이 지우를 해고했어요. 당신이 지우를 특별 대우한다는 이유로요. 2개월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쫓겨났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실장이 해고를? 네. 오늘 오후에요. 이사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요? 당장 복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은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지우 씨, 저는 이사장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엄마랑 둘이서 살아왔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괜찮았어요. 지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서 보상하겠다고, 복직시켜주겠다고.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사장님도 피해자인 거 압니다. 30년 동안 속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저도, 엄마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천둥이 또 쳤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30년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사장은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곡을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연주하는 자장가를.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이올린이 여기 없는데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사장이 밖으로 나갔다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리허설룸에 있던 그 악기입니다. 원래는 서연 씨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마련했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악기를 바라봤습니다. 제게요? 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선물하려고 샀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자라서 악기를 연주하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결국 전하지 못했죠. 저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30년 된 바이올린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악기를 들었습니다. 턱받침에 댔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30년 전 이사장이 어머니와 뱃속의 저를 위해 만든 곡, 포구 소리와 바이올린 선율이 섞였습니다. 좁은 분식집 안에 음악이 가득 찼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이사장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침묵,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사장이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바뀌거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아버지로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사장이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가시는 이사장의 뒷모습, 30년 만에 만난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을 두고 떠나가는 뒷모습,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저는 뒷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해고 통보, 비 오는 거리, 분식집에 나타난 이사장, 그리고 폭우 속으로 사라진 뒷모습. 언젠가 마음이 바뀌거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셔서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분식집은 평소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편의점, 카페, 배달 대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식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최은주 실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인사하셨지만
실장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씨, 나와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한쪽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들어보지도 않고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지우 씨, 최은주 실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묘하게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사장님께 혼났습니다. 당신을 무단으로 해고한 것 때문에 이사장님이 해외에서 급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죠. 최 실장,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아들을 해고했습니까? 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사장님께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으니까요. 최은주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고 그분이 사라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는 것.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더군요. 그래서요? 이사장님께서 당신을 복직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최은주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이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접근한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복직하십시오.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 복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사장 아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최은주 실장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은 하겠습니다. 실장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택배가 왔습니다. 큰 상자였습니다. 발신인은 강민호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했던 그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지우에게 이 악기는 원래 내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거야. 하지만 전하지 못했고 30년간 리허설룸에 보관했어. 이제 이 악기의 주인은 너여야 한다고 생각해. 복직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너의 선택은 존중하마. 아버지로서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고 싶구나. 지우, 너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첨부한 서류를 확인해봐. 장학금 신청서야.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음악 장학 프로그램이란다.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며 실력만으로 평가된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묻어두기에는 아직 너가 젊구나. 음악으로 돌아오너라. 무대 위에 서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강민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재단음악 영재 지원 프로그램.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지원 가능. 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해외 유학 연계 가능. 어머니가 뒷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우야, 뭐 왔어? 엄마, 이거 봐요. 어머니가 편지와 서류를 읽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엄마, 저 이거 신청해도 될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지우야, 엄마는 내가 음악하는 걸 보는 게 제일 행복했어. 뒷방에서 바이올린 켜던 너, 무대에서 상 받던 너. 그때가 제일 좋았어.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봐. 아무 걱정 말고. 엄마가 있잖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장은 문화센터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없었습니다. 한지우 씨, 준비하신 곡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 악기 30년 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연주한 곡은 아이에게였습니다. 이사장이 만든 그 자장가. 연주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술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합격입니다. 2주 후 정식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레슨, 이론 수업, 앙상블 연습. 하루하루가 빡빡했지만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지우 씨, 다음 달에 재단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네. 장학생들 중 한 명이 독주 무대를 갖게 됩니다.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당신 연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무대에 서요. 진짜 무대에. 정말? 우리 지우가? 네. 다음 달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습니다. 엄마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볼게. 한 달간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서울시립복합문화센터 메인홀 무대 뒤에서 객석을 살짝 봤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줄 한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분식집 일을 일찍 끝내시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안 입으시는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강민호 이사장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재단 장학생 한지우 씨의 바이올린 독주입니다. 한지우 씨는 한때 관제요원으로 일하며 음악을 포기했지만 재능을 다시 발견하고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주곡은 강민호 이사장의 작곡 아이에게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객석은 어둠 속이었지만 어머니와 이사장이 앉아 계신 자리만은 보였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턱받침에 댔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위해 만든 곡. 분식집 뒷방에서 혼자 연습하던 저. 관제실 모니터 앞에 앉아 꿈을 포기했던 저. 금지된 리허설룸에서 몰래 바이올린을 켜던 저.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곡 속에 담겼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 어머니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앞줄에서 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이사장도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아들의 연주를 함께 듣는 두 사람. 이사장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어머니와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이사장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더 확실하게.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30년 만에 이어진 가족.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로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같은 메인홀에서 제 첫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우 바이올린 리사이틀 마이너스 관제실에서 무대로. 객석 첫 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평화시장 근처 서연의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분은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셨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0년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독일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추천으로 좋은 스승을 만났고 3년간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리사이틀 프로그램 첫 곡은 아이에게였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그 악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했던, 제가 몰래 연주했던 30년의 이야기가 담긴 그 악기였습니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는 이 건물의 어두운 구석을 지키던 관제 요원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세며 꿈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무대 위에서 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엄마가 흥얼거리던 노래가 이렇게 큰 홀의 박수 소리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 늦었지만 이제는 함께. 음악으로 이어진 가족.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관제실에서 시작된 제 여정. 이제는 이 무대가 제 자리였습니다.